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도 한 주일에 일어났었던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핵심적인 것을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했다면 전해드리는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입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문제가 인플레이션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 낙태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는 속보 위주이기 때문에 전해드릴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짧지만 심도 있게 보도를 해드리고,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 이것도 일반인들과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미국 테크놀로지의 큰 그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 밖에 뭐 당연히 맨 뒤에는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너무 지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나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한국도 이자율을 올렸죠. 중앙은행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그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한국을 포함해서 많이 높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시작된 공급망,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의 침공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가 얼마나 일반 국민들의 인플레이션으로 받고 있는, 물가가 너무 인상되니까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가가 제일 큰 관심사일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된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그 수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3월 달이 내려가는 시작점인가 보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내려오고 있다는 안정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기간이 얼만큼 걸릴까인데, 시장에 가면 어떠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미국 마켓 가운데서 가장 물건이 좋으면서도 좋은 가격, 싼 값에 뭘 파는 그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장을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몇십 불 나왔겠지 했는데 74불이 나와서, 원래 제가 시작하고 장을 봤다면 뭐 74달러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몇 가지만 사와야지 하고 주중에 가서 샀는데, 그게 그렇게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판다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도 평소보다 무척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특히 이제 식료품이 그로서리가 많이 오른 것이 제일 큰 고통이실 텐데, 그 가운데서도 5가지요. 소고기 한 20% 지난해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과일 가운데서는 오렌지가 제일 많이 올라서 19.5%.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아침에 뭐 계란 그 스크램블 에그가 되었건 무엇이 됐건 하고 정말 고소한 베이컨 뭐 2쪽 정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8.2% 올랐고, 피넛버터와 마가린도 15.8%, 프레시한 뭐 치킨이 됐건 냉동 치킨이 됐건 전부 15.1%씩 올랐습니다. 그 밖에 뭐 오른 것은 가솔린, 그 밖에 연료비를 포함을 해서 수없이 많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일부는 공급망 같은 것을 이제는 피할 수 있다 정도가 된 것은 내리기 시작한 것도 있고, 중고 자동차 값이라든가, 새 자동차는 아직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이것은 또 중국의 코비드 19이 얼마나 더 퍼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3월 달에 8.5% 물가가 올랐고, 2월 달에 비해서는 1.2% 올랐지만, 뭐 그나마 내구재 같은 것은 조금 이제 안정돼 간다던가 예전보다 훨씬 적게 오른다던가 그런 점이 있고, 반면에 주목해야 될 것은 서비스 상품입니다. 여행들도 가고 뭐 사업도 조금 하자니 출장도 가고 하시면서 뭐 비행기 값은 많이, 항공기 티켓 값은 비행기 값이 아니라 티켓 값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그 서비스 이런 비용들이 과연 내릴까? 이걸 보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자리 잡겠다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게솔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에서 여름에 좀 그 에탄올을 지금까지는 보통 10% 포함을 시키는데 여름에 15%까지 포함돼도 게솔린에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에탄올 하면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염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데 더군다나 이제 여름 기간에는 기온, 후덥지근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솔린 값이 너무 비싸니까 에탄올을 뭐 15%까지는 섞게 한 것, 그런 것들도 있고 주 정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솔린 세금 같은 것을 뭐 면제를 한다던가 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에탄올의 경우에는 갤런당 10센트는 싸게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역시 가솔린 오르는 것은 세계적인 공급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화를 수십 년 동안 했잖아요. 미국처럼 에너지 독립성이 강한 나라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둘러 이렇게 오게 되는 건데 뭐 이 기회에 한번 러시아로부터 그 에너지 같은 것을 누가 가장 많이 그 수입을 하는가 하는 나라를 보면은 역시 중국이 가장 많이 하고요. 두 번째가 독일, 세 번째가 네덜란드, 그 밖에 이제 동유럽들이 크게 의존을 하죠. 제가 양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마다 국토, 면적이 다르고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나라들이 크게 의존을 하고 미국도 미국이 뭐 최다 에너지 생산국이지만 수입을 좀 하는데 미국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그리고 멕시코, 당연히 지리학적으로 그렇게 되죠. 유럽이 러시아에서 지리학적으로 뭐 많이 수입을 하는 것처럼 미국은 세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 네 번째가 러시아 순입니다. 수입하는 그 양의 한 뭐 8%, 많아야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는. 그리고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그런 그 에너지는 역시 그것도 이제 지리적으로 하와이 아니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런 그 캘리포니아와 하와이가 러시아로부터 그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래저래 에너지 값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조금 내려가기는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솔린 값을 인플레이션과 비교를 하면은 전에 굉장히 이것보다 비쌌던 적도 있습니다. 2008년 6월 달에도 뭐 인플레이션이랑 다 계산을 하면 그 당시에는 갤런당 5달러 31센트였거든요. 지금 물론 캘리포니아주는 최근까지 뭐 6달러, 7달러까지 간 곳도 있습니다만 잠깐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싸다 하지만 2000년대보다는 여전히 지금 에너지 값이 싸다. 이게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에서 조사를 해놓은 것이고요. 뭐 여러 주의 정치인들이 가솔린 세금을 중단한다. 뭐 이런저런 그 안건을 많이 그 내놓고 있고 연방세는 갤런당 18.4센트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올해 말까지 중단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도 얼만큼 값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결론은요. 나머지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쓰느냐. 수요와 공급과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연방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을 했었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에 따른 돈도 남아 있고 해서 비싸다 하면서 월급 오른 것과 계산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월급이 안 오른 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런데도 여윳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비싸요 하면서도 뭐 오렌지도 사 먹고 가솔린도 넣고 뭐 그냥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서 뭐 한 개 사러도 바람 쐰다 하면서 휙 나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 속에서 줄이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달라질 수 있는 그 요소가 사람들의 물건을 사는 그런 패턴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뭐 싸니까 하고 사과도 그냥 껍질
뭐 이게 뭐 껍질인지 살인지 확확 부담 없이 깎아내던 것을 아주 얇게 깎아내고 먹는다던가 해서 여러 가지로 절약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아우 우리 안 되겠다 하면서 자동차 우리 일단 한 대는 그냥 집에 두고 당신하고 나하고 허니가 한 대로 우리 같이 출퇴근하자 뭐 이런 형태로 한다던가 하면은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집어넣어야지 되니까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훨씬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게 인플레이션에 관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렌트비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캘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민자들은 이민자가 아닌 특히 이제 백인과 비교를 할 때는 에이시안이라든가 아니면 히스패닉계가 영어도 불편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민 상태와 상관없이 코비드 19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신 분들께 렌트비 보조를 해드리는데 그게 두려우니까 백인에 비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조 신청도 안 하고 신청을 해도 백인이 훨씬 다른 소수 인종에 비해서 많이 받아간다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미국의 과거에 비해서 낙태도 줄었다고 하고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정말 불법이다 하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 굉장히 개인적인 이슈 같은 것이 사회적으로 빅 이슈가 되는 것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광란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낙태에 대해서 뭐 무조건 낙태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뭐 여러 사정에 따라서 여성의 권리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여성의 권리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이 아버지와 엄마의 같은 동등한 권리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엄마의 몸 안에서 아이가 자라기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의 낙태다 하면은 여성의 자신의 여러 가지에 관한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모든 생명 임신 그 순간부터 생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주의 그런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미주리주의 한 여성이 임신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주리주가 워낙에 여기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클리닉을 그런다면 어떤 얘기를 듣냐면 이 어떻게 낙태를 하면 무엇이 나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은 임신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임산부에게 마구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그 같은 얘기를 해주고 심리적인 나중에 낙태를 한 이후에 손상 같은 것도 크게 경고를 합니다. 의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72시간 뒤에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가정법원에서 이혼하겠다 하는 부부들에게 어떤 휴지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미주리주에서 이제 강을 건너서 일리노이주로 가면은 15마일이면 무척 가까운 거리잖아요. 보통 사람들 뭐 직장도 15마일 넘습니다. 보통. 그런데 그곳에 주가 다르다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미주리에서 일리노이주로 가면은 15마일만 가면은요. 어쩌면 같은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뭐 이 병원에서 또 저 병원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같은 의사인데도 아무런 말 없이 그날 바로 낙태를 해줍니다. 이런 형태로 어느 주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15마일이라고 했지만 그 경계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형태입니다. 1973년도에 연방 차원에서 낙태가 합헌으로 판결된 뒤에 그동안 수백 케이스 이상의 낙태에 반대하는 법안이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됐고 했지만 요즘처럼 이게 성공을 해서 이미 텍사스주처럼 임신 6주일이 지나면 강간이어도 근친상간이어도 절대로 낙태를 할 수 없다. 낙태를 하는 사람, 낙태를 도와주는 사람 고소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고소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텍사스주 같은 주가 나왔고 그 뒤에 드디어 이제 그제는 플로리다의 주지사도
텍사스보다는 조금 기간을 길게 잡았어요. 15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그 서명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미주리주를 앞서 말씀드렸는데, 미주리주는 낙태를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이 한 군데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주가 미주리주 말고 5주가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아마 연방 대법원에서 미시시피 케이스를, 미시시피도 15주일이거든요. 15주일 이후에는 그 낙태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데 이 케이스를 판결을 하면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해라 라고 판결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곧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낙태 금지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주정부에서 이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계기로 주정부에서도 낙태를 못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많은 건데, 이걸 현실적으로 오면 이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이것을 갖고 밀고 당기고, 저도 자주 21세기인데 미국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런 것을 가장 큰 이슈로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낙태에 뭐 반대를 하고 강간을 당해도 낙태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남자 정치인이건 여자 정치인이건 공화당에서 무척 많잖아요. 만약에 딸이 그 경우를 당했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를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치적인 게임의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이 낙태를 할 때 텍사스처럼 임신 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못하게 한다면, 임신 6주일이면 이게 뭐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알아본다든지 하기 전에는 뭐 임신했는지도 모르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달 반 조금 안 되는 그런 기간이니까. 그런데 보통 한 12주일, 텍사스에서 금지한 그런 기간의 2배가 되는 낙태를 할 때는 보통 12주일 안에 낙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방법은 한 23주일, 24주일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것도 더 줄인 거예요. 그전에는 뭐 26주일 이랬다가 23주일로 됐는데, 연방법이 23주일이지만 23주일 넘어서 뭐 낙태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거의가 대부분 훨씬 이상이 12주일 안에 낙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래의 그 낙태법 자체 23주일 정도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을, 이제 큰 국가들을 한 59개국을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그 기간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그 기간은 그래도 여성들이 낙태를 할 때 12주일 그 안에 대부분 낙태를 한다고 할 때는 무슨 소용인가. 정신적인 것을 그 정치인들이 내가 보수다 하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포장을 해서 캠페인을 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낙태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의 낙태율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학교에서 막 여러 가지 교육도 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콘돔도 나눠주고 성교육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이것이 HIV 바이러스 그 이후에 안전한 뭐 성생활 이런 것들이 더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뭐 보건 선생님한테 양호실에서 충분히 학생들이 그 여자 학생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약물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낙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알약을 한 번 먹고 뭐 시간 얼만큼 있다가 또 한 번 먹고 이렇게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난해 미국의 15개 주에서 약물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는 법안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로 낙태를 할 경우는 그 여성들이 뭐 부작용 같은 것이 출혈을 포함해서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어머,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할 때.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낙태 반대로 가고, 낙태를 도와주는 의사들을 무슨 심지어 면허증까지 박탈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되면은
어느 의사가 아픈 환자다 하는 면에서만 그 환자를 급할 때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의 그 낙태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거의 낙태가 미국에서 불법화가 된다면 뭐 주에서 알아서 해 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죠. 딱 한 가지의 방향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심지어 가장 뭐 젊은 에이미 코니 베럿 그 연방 대법관조차도 보수 그 공화당의 대통령들이 그 지명을 한 6명의 대법관은 낙태에 거의 뭐 반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그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같은 그런 거 부작용 같은 것은 있고, 실제적으로는 실제의 낙태를 그 결심하는 그런 여성들에게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법으로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6주일이라고 하지만 6주일 이전에 낙태하는 사람이 없고, 미시시피나 플로리다가 15주일로 해놨는데 보통은 12주일 그때쯤 낙태를 그 이전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걸 공화당은 우리가 이만큼 미국의 기독교 정신을 따라서 뭐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밸류, 가치, 패밀리 가치, 성에 있어서의 깨끗함을 하는 당입니다. 그런 정치인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민주당은 반대로 이게 낙태가 불법으로 된다면 어머 이거 큰 타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11월 달에 도시 인근에 교육을 좀 많이 받은 여성, 아니 내가 왜 국가가 나에게는 나의 건강 컨디션이나 경제적인, 그리고 그 남자, 아이를 임신하게 된 남자와의 다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걸 왜 내가 저 사람이랑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살면 평생을 가정폭력을 당할 것 같은데 왜 그걸 무조건 국가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도시 근교의 여성들이 분노해서 투표장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그러므로 지금 그 공화당이 얘기하고 있는 연방 하원은 무조건 공화당이 장악할 거야 라는 것을 깰 수 있는 희망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희망도 그저 헛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라는 것은 이렇게 정치계에서는 너무나 뜨겁고,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은 왜 저러는 거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게 아직까지 진보적인 지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처럼 아예 뭐 낙태 비용까지를 다 그 뭐 보험을 그 헬스케어 이런 시스템에서 커버를 한다든가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하고 현실적으로 확 그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유권자 가운데는 또 가임 연령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해서 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임 연령에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에서 낙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부유하다면 시간의 여유도 있고 돈의 여유도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으로 가서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조차도 가난하고 시간이 없고 그러는 여성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여성들과의 삶의 질이 달라지겠구나,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아주 중요했었던 문제 가운데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가 트위터의 주식을 어느 날 갑자기 9.2%를 사더니 그리고 이사돼서 내가 트위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9.2% 가지고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골드만삭스의 전문가 같은 사람을 다 그 고용을 해서 내가 사겠다. 얼마에 사겠다. 뭐 주당 뭐 54달러. 이것은 그 당시에 거래되는 것보다 뭐 몇십 퍼센트, 38%, 34% 정도 높았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부류로 나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일론 머스크 또 헛소리하네. 헛소리의 킹이야. 일론 머스크 하면은 기발한 행동도 하고 기발한 말도 하고 기발한 행위도 하잖아요. 세계 뭐 최고의 부자 1, 2, 3에 항상 속해 있고, 최근에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형태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트위터 내부에서는 어머 저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다 갖게 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이걸 다 틀어놓을 것 같아 하면서 이때 이제 그 기업에서 말하는 포이즌 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포이즌 필, 독약이잖아요. 독알약이잖아요. 독약, 이건 뭐냐면 저거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일론 머스크가 우리의 주식을 더 많이 사가지고 여기에 그냥 완전히 지금도 대주주인데 완전히 가져버리기 전에 디스카운트를 해서 싸게 현재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더 살 수 있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한 주주가 15% 이상을 못 사도록 일론 머스크에게도 이사를 한다면 9.2% 대주주니까 그러면 당신이 뭐 14점 몇 %까지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힘을 그만큼밖에 쓰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일론 머스크는 이걸 사겠다 하니까 독약 처방을 이 페이스북 내부에서는 딱 내놨고 그랬고요. 그리고는 이제 일론 머스크 보러 뭐 헛소리꾼이다. 뭐 아니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강박적인 막 월커홀릭이라도 얘기를 하고 혼돈의 에이전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본인이 한 말 때문에 벌금도 2천만 달러 물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를 2018년도에 뭐 주당 420달러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공개 그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했다고 트윗에 딱 올렸죠. 그 당시에 주식이 360달러 주당 거래가 됐는데 420달러에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비공개로 딱 해놨어. 이러니까는 막 주식값이 막 올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같은 돈도 확보해 놓지 않고 그 계획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트윗부터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주식이 100포인트 이상 뭐 하락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일론 머스크를 증권 사기 혐의로 조사를 했고 2천만 달러 벌금 내기로 했고 뭐 그랬죠. 그랬는데 뭐 테슬라도 뭐 여러 가지 벌금을 물었고 이번에 이 트위터를 사겠다 하는 그 돈도 그때 뭐 그 여러 가지 뭐 가격을 합치면 그거 막 비슷하게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놓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괜히 말뿐이야. 또 이제 트위터 내부에서는 위험해. 아주 위험한 인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좋건 싫건 그 사람의 행위와 말과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함과 그 대단한 추진력과 무모함의 연속으로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냈잖아요. 잠깐이나마 우주 관광을 항공 우주 시대를 여는데 도움이 됐죠. 그게 지금 뭐 인간에게 당장 다른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다른 케이스로 구분을 해야지 되는 문제고 어쨌든 그 조그마한 캡슐 타고 우주 그 부분까지 올라갔다 오는 일을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은 어떤 사람은 그냥 저거는 진정하게 트위터를 사겠다는 게 아니라 뭐 자신 그냥 이름 또 다시 한번 인지도 올려보려고 하는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무슨 뭐 투자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그러겠어라고 해서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을 때 그 혜택이 있을까? 이 사람은 당장 공화당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 네가 어떻게 좀 거기 가서 영향력을 펼쳐서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그것으로 정치를 했고 했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힘이 빠지는 것 같아. 트위터에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올려줘 하는 압박, 뭐 요청 같은 것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트위터에 대한 그 혜택을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의 그 장으로서 잠재력이 있다. 소셜미디어로서. 그러니까 이제 434억 달러에 뭐 주당 54달러 20센트에 사겠다는 것이고요. 뭐 그 돈을 지불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민영화해서 이사들 다 없이 내 맘대로 해서 풀어헤쳐 가야지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 얘기를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공의 관심 때문에 내가 이걸 이제 비공개 회사로 전환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공공의 뭐를 위해서, 공공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트위터를 그렇게 한다. 그럼 공공의 실제 건강을 위해서
테슬라 공장 코비드 한창일 때 문 좀 닫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면서 공장 계속 돌리고 그 시의 규정도 어긋나게 하고 알람이다. 그리고 나서 카운티 알람이야 카운티. 그리고는 막 공장에서 감염자들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투자자들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항상 그 원동력을 주잖아요.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때 테슬라는 우리 산소에서 탈피하는 게 필수야. 이 본인의 확신 갖고 밀어붙임 가지고 그렇게 했고 우주 비행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 그 집착 때문에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수가 되던 인수가 되지 않던 트위터가 지금 여러 가지 트위터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광고로. 그래서 막 음모론 같은 것도 다 실어주고 광고 다 받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광고 다 받아서 돈 벌 거 다 벌고 내쫓았잖아요. 이제 그 페이스북, 트위터도 근데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흔드는 것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사용자가 한 4천만 명밖에 안 되나요? 트위터가 요즘에?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라이벌인 뭐 틱톡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틱톡이 늦게 나왔는데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뭔가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그 관점에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보고 있는 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는 뭐 그 밖에 이번 주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는 선거 예비 선거가 다가오면서 뭐 오하이오 주에서 뭐 펜실베니아 주에서 본인이 누구를 공식적으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지지한다 하고 후보도 발표하고 하는데 논란이 있는 그런 그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더니 예비선거에서 저 사람이 당선됐네 하면 아직도 공화당은 상당히 강한 트럼프당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밖에는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저도 요즘 마스크 자주 벗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뭐 비행기 탈 때는 2주일 정도 마스크 쓰는 것을 더 연장을 했고 5살부터 11살 사이 어린이들에게도 부스터샷을 맞추면은 좀 뭐 효과가 좋다는 게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의 발표고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정 나이 뭐 K에서 그 뭐 고등학생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일단 미뤘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물론 그 코비드 19에서 오미크론 BA2에서 또 다른 두 가지의 변이가 나와서 동부 뉴욕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국적인 자연적인 면역이나 백신에 의한 면역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사실은 이 세계사를 바라본다기보다는 우리가 여러분들 삼국지,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망, 또 토지, 그 밖에 이제 많은 전투 씬들도 있고 그 전투 씬의 지략과 전술과 전략과 용맹함과 기발함과 순발력, 독창적인 무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물론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람들의 마음이죠. 장군의 마음과 군인의 사기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 글자로 소설책으로 읽으면서도 굉장한 울렁거림과 정의감과 이렇게 살아야지 돼. 저거는 비겁해. 비겁하게라도 전쟁에서는 꼭 이겨야 되나? 많은 상념의 나래를 펼쳐오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그걸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로 보고 있는 이 상태인데 현재부터 말씀드립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외교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아라. 아니면 전례 없는 결과에 처한다. 북한이 쓰는 그런 표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리우폴이라는 돈바스에서 크림반도를 잇는 그 중간에 있는 육로로 이을 수 있는 이 지역은요, 정말 90% 이상이 파괴됐는데도 우크라이나 군인의 저항이, 이거는 어메이징이라는 단어를 1000개를 붙여도 모자랍니다. 러시아가 벌써 거기서 몇 번째 승리했다고 선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패배는 완전히 패배를 항복을 하거나 패배하는 적의 군인들이 다 쓰러졌거나 했을 때 나오는 건데,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피 한 방울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는 마리우폴을 지킬 거야.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제가 결사항전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책에서 아니라 소설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 지역으로 가면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러시아를 많이 이겼지만 시골 지역으로 가면은 전술도 바꿔야지 되고 무기도 바꿔야지 됩니다. 그래야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키예브, 수도 키예브에서 보니까 시신이 900구가 또 발견이 돼서, 이러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는 이제 그 모스크함, 흑대의 그 함대의 기함 침몰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적어도 한 기의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순항 미사일에 맞아서 맞은 결과로 침몰됐다라고 우크라이나가 침몰시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40년 만에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해군으로서도 가장 큰 손실입니다. 푸틴으로서는 그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러시아 국영방송에서는 벌써 3차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510명이 그 모스크바 그 순항 미사일에 타고 타고 순항 미사일, 우크라이나 순항 미사일에 의해서 침몰된 기함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한 452명 정도가 익사했다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러시아 국방장관이 탄약고에 불이 나서 150명 정도의 우리 그 군인이 전부 대피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날은 그게 500명 정도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인 게 맞는 것이고, 기함에 150명 정도라고 해서 좀 작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럼 500명이 타고 있던 것이 맞는 것이고, 100 몇십 명은 대피를 한 것이고, 나머지 452명은 익사했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그 기함의 최고 사령관은 미사일 맞은 뒤에 이제 체포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을 푸틴이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기함에 2개의 핵탄두가 실려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모스크바 그 기함과 함께, 플래그쉽과 함께 핵미사일이 침몰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한 또 두려움이고요. 그래서 이제 브로큰 에로라고 보통 이제 미국의 그 군대에서는 핵사고에 대해서 이 브로큰 에로라고 그런 군사적인 은어라고 할까요? 속어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하는데 편집하면서 들어보니까 왜 그것을 터키라고 알고 있으면서 러시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함이 더 이상은 그 흑해 오데사 쪽에 가깝게 있었던 거잖아요. 흑해에. 그런데 또 다른 그 기함이 2척이 더 있어도 그래도 러시아가 거기에 이렇게 그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러시아가 문을 안 열어서 그렇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보스포러스 해협,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협, 여기를 거쳐야지만이 러시아의 지금 모스크바라는 가라앉은 기함을 대체할 다른 기함이 들어갈 수 있는데, 터키가 이미 흑해 쪽에 정박돼 있는 기함이 아니면 우리의 이 굉장히 좁은 해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해협을 안 열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스포러스 해협을 터키가 열어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또 다른 기함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터키는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기만 한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와도 관계가 있고, 이것은 그 전에, 이게 침몰되기 전에 이미 공표를 해놨었던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오데사 쪽에서 우크라이나의 순항 미사일을 피해서 조금 더 멀리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 대사관에 이제 뭐 브루킹스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이 저녁에 이 비디오를 보니까 조명으로 그 러시아의 그 대사관 자체가 층이 제법 높은데 반듯하고 좀 흰빛입니다. 반듯한 흰빛이에요. 그래서 반전 운동가죠. 브루킹스 연구원의 뭐 선임 연구원이기도 하고요. 벤자민 웨이츠스라는 분이 다른 12명과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14개, 뭐 가스 발전기를 4개, 스탠드를 설치하고 $10,000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조명은 이런 데 쓰려고 한다 하니까 그분이 그냥 무료로 대여를 해주셨고 해서 저쪽에 빌딩에 우리가 이 비디오로 볼 때는 빌딩의 오른쪽에서부터 쫙 그걸 쏴서 그 빌딩 전체에 우크라이나 기를 2개를 입힌 겁니다. 사진에는 그다지 지금 잘 나오지 않았는데 비디오는 훨씬 또렷하고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 보는 거예요. 이거 러시아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은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 대사관이라는 걸 아는데, 러시아 대사관의 그 길을, 우크라이나 길을 이렇게 해놨는데, 뭐 러시아 대사관에서 그걸 지워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분들이 뭐 웬만큼 준비를 했겠습니까?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의식을 높인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목표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내외에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대단한 희생이 있지만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에 준비된 그 침공에 대해서 잘 버티고 있고, 유럽도 가능하면 러시아로부터의 오일 의존도를 좀 떼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아니죠. 중국은 뭐 이거 아니야, 러시아가 이기기를 바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가짜 주장도 러시아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일부 한국 분들은 또 그 같은 주장을 듣고, 이거 봐, 우크라이나의 뭐 헌터 바이든, 그 바이든 대통령의 뭐 아들이 주도를 해서 우크라이나 실험실에 무슨 무기를 어떻게 개발을 하게 했고, 뭐 이런 미국 국방부가 주는 돈인데 뭐 이런 형태로 되지도 않는 말을 마구마구 하고, 그걸 또 받아서, 어제 제가 점심을 여러 명과 같이 먹었는데, 그 여러 명 점심 먹은 분 가운데 한 분이 굉장히 아주 뭐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양심인인 분이세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 문제에는 심도 있는 쳐다봄을 하지 않으신 것 같더군요. 러시아가 일리가 있다는 뭐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거봐, 이 러시아 사람들은 83%가 지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지율 조사한 기구도 굉장히 여론조사를 잘하는 러시아 기구이긴 합니다만은, 러시아는 지금 다른 여론을 들을 수가 없다. 국영방송에서 푸틴이 하는 얘기만 하니까 세뇌가 됐고, 그리고 설령 푸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말하지 않고 더 능력이 있어서 빠져나갈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렇다 해도 잘 접수가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 정도로 중국에서 나오는, 또 한국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러시아 쪽에 좋게 보도를 해주느냐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던, 특히 초기와 중기에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파헤친다 하면서 못 파헤치더군요. 왜냐하면 여론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숨길 수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서방 세계가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전쟁들을 치르면서 잘못한 것도 있고, 미국도 그렇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이런 야만적인 잔혹 무도한 행위는 미국은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국이 그랬다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은 그렇지만 나머지 그리고 아프리카와 제가 한번 다시 이걸 따로 떼서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라든가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심지어 멕시코는 멕시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꼭 이해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북부에서는 전쟁을 굉장히 잘 치렀고요. 지금 남부는 오면서 평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술도 무기도 바꿔야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도와주세요. 무기를 주세요. 무기를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미국도 러시아와 3차 대전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직접적으로 뭐 안 줘야지 될 무기는 안 주지만 슬로바키아가 무슨 무기를 준다든지 하면 미국이 또 채워줍니다.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경고를 했고 미국의 중앙정보국장 윌리엄 번스도 경고를 한 것처럼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창피하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 뭐 전술적 핵이든 약한 핵이든 핵을 쓴다고 할 때는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지금까지는 지상군한데 가장 직접적인 공격용 무기 미국이 직접 안 보내했지만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분들,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그 재료값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그 말씀드리는 그것은 예를 들면 또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이 내용을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그 영어 표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하고 있다, 최대한 잘하고 있다. 나머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왜 전반적으로 러시아를 전체적으로 비난을 하지 않는가?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것이 옳은가? 이 세상에 옳은 일이 어디 있고 100% 잘못된 일이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100% 거의 100% 옳고 거의 100% 잘못된 일이 당대에는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인데 그 부분 왜 국가마다 다 이렇게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미국과 유럽에 반성할 그 서구 민주주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상태를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봅니다. 탄광의 카나리아. 탄광의 광부들이 이거 일산화탄소 같은 것이 거기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좀 이상했어. 어제 난 오늘 컨디션도 자고 일어나니까 이상하고 할 때 참 카나리아야 미안하다. 그 아름다운 새를 새장에 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보죠. 해서 꺼냈을 때 이제 그 카나리아가 숨지면 사람보다 카나리아가 더 약하잖아요. 작고 먼저 숨지니까. 우크라이나가 숨지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광산의 카나리아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리투아니아 등등 폴란드까지 포함해서 직접 대통령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뭐 폴란드, 뭐 슬로바키아, 서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 러시아 뭐 서쪽 국경, 그 밖에 나토 국가들은 차례차례 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 카나리아와 함께 또 다른 표현이 이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싸움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의 코끼리가 싸우는데 little guy가 다친다. 우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러시아, 미국, 한국전 이런 것이요. 그로 인한 남북분단. 그런 형태로 two elephants가 러시아와 미국이고 그 두 국가가 싸우는데 little guys get hurt. 지금 한국은 little guy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세계 경제대국 10위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거기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그 문제 때문에 헐트 당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을 코끼리가 싸우면은 풀이 밑바닥에 있는 풀이 고통받는다 이런 표현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Grass that suffers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위켄드 에디션 마치고요. 내일은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 윤석열 당선자의 외교 정책 인터뷰, 미국과 한 인터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세계 여러 나라는 이렇게 입장이 다른가 하는 것은 따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